예로부터 우리네 부엌에서 다양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온 부엌의 상징 무쇠솥. 솥은 삶의 시작이고 삶의 종류를 뜻합니다. 밥맛을 결정짓는 무쇠솥의 비밀. 그 맛있는 과학의 원리가 밝혀진다. 100도 이상에서 이제 고온에서 끓게 되다 보니까 그 저온에서보다는 고온에서 훨씬 더 좋은 밥맛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조들의 지혜와 철학을 담고 있는 무쇠솥의 또 다른 의미. 제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일치라든가 이런 것을 솥에서 찾았던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쇠솥에 담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중북 괴산군의 한 시골 마을. 이곳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 점심시간, 식사 준비는 무쇠솥을 씻는 것부터 시작한다. 계속 여러 번. 어머니 뭐 솥을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4년 돼가요. 이게 매주 건조돼요. 모든 음식은 솥으로 장만한다. 예로부터 집집마다 서너 개의 솥을 갖추고 있었다. 가마솥은 일반 그 양은솥하고 달리 이렇게 빨리는 안 끓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 온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음식 같은 거 하면 맛있고, 예.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굉장히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제 기구예요. 무쇠솥의 때깔로 주부의 매운 솜씨와 집안의 살림살이를 점칠 수 있다. 하나를 구입하면 평생을 썼다. 때로는 어머니의 어머니를 걸쳐 대대로 솥을 물려받기도 했다.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메주 같은 거 콩도 대량으로 할 때는 이렇게 가마솥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한데,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는 가마솥을 이제 한 6시간씩 콩을 삶거든요. 그럼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6시간 삶는 거는. 그렇지만 6시간씩 삶을 때 그 맛이, 글쎄 일일이 뭐 비교는 안 해봤지만 뭐라 그럴까, 그 살아있는 맛,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무쇠솥은 기다림이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깊은 맛을 완성한다. 그 누구도 재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거 옛날에 맛있다. 온 가족이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솥이 완성해낸 음식을 먹는 시간. 이 훈훈한 풍경의 시작이 바로 무쇠솥인 것이다. 식사가 끝나면 주부의 손길은 다시 무쇠솥에 닿는다. 깨끗이 씻어 다음 밥상을 준비해야 한다. 아마도 주부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는 것이 이 무쇠솥일 것이다. 불 떼고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다시 깨끗이 또 관리하려고 그러면 힘은 들지만, 이 가마솥에 했을 때 그 음식 맛은 그 어떤 그 기구에 한 거보다 견줄 수가 없을 만큼 맛있는 음식이 탄생되니까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가마솥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결의와 함께 해온 대표적인 조리기구 무쇠솥. 무쇠솥으로 다양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우리 고유의 입맛을 형성해왔다. 부엌의 상징이자 우리의 전통 생활 문화가 바로 무쇠솥이다. 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방용구입니다. 그래서 그 솥을 새로 살림을 차리면 솥을 먼저 갖다 새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걸어주고 또 그 집을 나올 때는 솥을 가장 먼저 떼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솥은 삶의 시작이고 삶의 종류를 뜻합니다. 그 정도로 솥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중국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로 만들었었는데 이후에 이제 청동으로 제작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낭낭 때 처음 이제 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솥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한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솥은 중국을 통해 유입됐다. 무쇠솥은 취사 용구 중의 하나로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는 데 사용됐으며 손잡이 꼭지가 달린 뚜껑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에는 가마솥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고대 이전부터의 어떤 식문화하고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탕을 끓여서 먹는 국물을 끓여서 먹는 문화가 식문화가 발전해 있죠. 그런 이제 식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솥의 필요성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철을 주조해서 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선철 주조 기술이 발달했던 중국과 비교해봐도 사실은 솥 문화가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식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끓여서 먹고 하는 그러한 음식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끓이거나 뭐 가마맷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해 먹는 정도이고 우리나라처럼 큰 솥에서 끓여서 먹는 그런 식문화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마솥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도 독특한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19세기 화가 김중곤이 그린 가마점이라는 풍속도를 보면 용광로에서 풀무질을 해 쇳물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거푸집을 붓는 모습 등 주물에 관한 모든 작업 내용이 담겨 있다. 무쇠솥 또한 이러한 작업을 걸쳐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오늘날 무쇠솥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을까? 무쇠솥을 생산하는 한 공장. 이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고안해낸 방식 그대로 무쇠솥을 만들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계의 힘을 빌려 과정을 최대한 간편하게 한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거푸집이다. 예전엔 거푸집을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거푸집 하나로 여러 개의 무쇠솥을 만들 수 있다. 무쇠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푸집이다. 만들어져 있는 거푸집의 속심, 즉 대형 거푸집을 제작해야 한다. 거푸집을 거꾸로 뉘어 밑둥으로 흙을 채워넣는데 이 내형 거푸집을 만드는 재료는 흙이다. 흙을 좋은 걸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 흙임요 가마솥이 물이 들어가는 만큼 그 마음만큼 중자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흙을 거푸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흙을 찾는 게 좀 필요하고 그 흙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솥이 불량이 나느냐 안 나느냐 좋은 품질 좋은 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흙으로 거푸집 속을 빈틈없이 꽉 채워 넣는다. 그리고 기계를 통해 흙을 곱게 다지는 작업을 한다. 빈틈없이 채워진 흙은 가느다란 꼬챙이를 이용해 공기 통로를 만들어준다.
그렇지 않으면 쇳물을 부었을 경우 공기 팽창으로 솥이 깨져버릴 수 있다. 무쇠솥 제작은 아무리 기계의 힘을 빌린다 하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더 많이 가는 작업이다. 외형, 내형 거푸집이 완성되고 나면 또 한 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거푸집 구석구석 흑연가루를 발라준다. 흑연은 틀에 쇳물이 붙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한다. 빈틈없이 꼼꼼하게 발라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손이 가는 작업이다. 흑연을 바르면은 여기에 쇳물이 달라붙질 않아요. 흑염을 원래 뭐 예전부터 그렇게. 그렇죠. 흑연을 안 바르면은 저 쇳물 갖다 보면은 다 달라붙는다고. 물건 자체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 달라붙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쇳물 달라붙지 말라고. 흑연을 바르고 나면 거푸집을 말리는 작업이 시작된다. 흑연가루를 약간의 물을 섞어 발랐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건조시켜야 한다. 쇳물을 붓기 전 거푸집에는 그 어떤 것이든 물기가 남아서는 안 된다. 쇳물을 붓기 전 다시 한번 거푸집을 점검한다. 무쇠솥의 모양은 거푸집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거푸집은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 되고 흠집이 나 있어도 안 된다. 거푸집의 완성도에 따라 무쇠솥의 품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거푸집에 부을 쇳물을 준비할 차례. 무쇠솥의 재료인 철을 녹이는 작업이다. 옛날엔 가마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현대식 용광로를 이용해 철을 녹인다.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작업이 이루어진다. 철 속에 담겨있는 불순물을 제거해내야 한다. 옛날식으로 탄을 떼가지고 고철을 녹였을 때 그 중금속 온도 차를 조정을 못해요. 납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이 납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거는 열을 가해가지고 그 녹여야 되는데 100도, 200도 이럴 때 안 녹는 부분도 중금속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1300도, 1400도 일반 전기로로 지금 현재 요새적으로 만드는 전기로가 있어요. 전기로 해가지고 전기로로 해서 녹였을 때는 그걸 사람이 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거 뭐 쇠가 몇 프로 들어가고 또 일반 부자재가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메뉴를 만들 때 메뉴판식으로 딱 들어가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철이 완전히 녹아 쇳물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는 모든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들어 놓은 거푸집을 용광로 쪽에 옮겨와 거푸집 중앙에 만들어 놓은 쇳물 구멍에 붓는다. 쇳물을 붓는 과정에서도 불순물을 걷어내는 작업은 계속된다. 쇳물 찌꺼기도 완벽하게 제거해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이 쇳물이 식기 전에 완성해야 한다. 외형 거푸집을 뜯어내면 드디어 무쇠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직 벌겋게 달궈져 있는 쇠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흙을 이용한다. 예전 우리 선조들이 이용했던 방식 그대로 자연 건조를 시키는 것이다. 솥은
완전히 식기 전에 옮겨서는 안 된다. 이동하는데 덜 식은 상태에서 이동하면은 가마솥이 비틀어져요. 비틀림이 돼요. 그럼 뚜껑도 비틀어져요. 그럼 나중에 뚜껑하고 가마솥하고 맞춰왔을 때 이 틈새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불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는 것도 계절에 따라서 겨울 같으면 아무래도 바깥 온도가 차니까 빨리 식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조금 늦겠죠. 그런 이제 그거도 이제 갑자기 식으면은 또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 실내 공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흙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 보면 솥의 색깔이 점차 흑색으로 변한다. 건조 시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숙련공들의 오래된 눈썰미가 솥의 색깔을 보고 판단한다. 완성된 솥은 흑색을 띈다. 지금은 현대화된 장비로 하루에도 몇 개씩 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옛날 장인들이 무쇠솥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몇 날을 바쳤다. 이 모든 작업을 감수해내며 다양한 형태의 무쇠솥을 만들어 왔다. 무쇠솥이 완성됐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표면에 묻어있는 쇳물을 제거해야 한다. 쇳물이 음식과 섞이지 않게 기를 들이는 것은 무쇠솥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이다. 물로 닦아낸 솥은 강한 불로 건조를 시킨다. 또 한 번의 중요한 작업이 남았기 때문이다. 건조한 솥 전체에 들기름을 발라준다. 이러한 작업은 솥을 쓰는 동안 물이 쇠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시켜준다. 들기름을 바른 무쇠솥은 또 한 번 중간불로 달구며 건조를 시킨다. 이러한 작업을 여러 차례 걸쳐야 한다. 완벽하게 건조되면 가마솥에 검은 빛이 돌기 시작한다. 이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가마솥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져 한평생 우리네 부엌을 지켜왔다. 그리고 시대를 거치면서 그 형태도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솥은 재료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흙으로 빚은 토기, 금속 성분으로는 청동과 무쇠솥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토기는 쉽게 깨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이제 오래 지속될 수가 없고, 청동도 열에 약한, 말하자면 내구성이 약하죠. 그래서 오래 보존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무쇠솥은 그 탄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선철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이 있죠. 서울에 위치한 한성 백제박물관. 서울은 조선시대 이전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이기도 했다. 이것은 백제시대의 서울, 즉 한성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박물관 한켠에는 백제인들의 부엌을 재현해 놓았다. 당시 조리기구에서부터 식기류, 밥상 문화까지 엿볼 수 있는 전시관. 이 작은 백제시대의 부엌안 아궁이 부근에 이색적인 토기들이 눈에 띈다. 마치 토기로 만든 항아리처럼 생긴 이것은 다름 아닌 백제시대 사용됐던 솥이다. 백제시대는 철제 기술이 미약해 무쇠솥이 아닌 흙솥이 주로 사용됐던 것이다. 네, 고대 백제에서 밥을 만들던 방법은 주로 찐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지금 있는 장난형 토기 안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불을 이용해서 끓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루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시루 위에 일정한 나뭇잎이나 천을 깔고 그 안에 우리가 익히고 싶은 곡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곡물이 장난형 토기 밑에서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증기에 의해서 곡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찜의 형태로 익게 됩니다. 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다리가 3개 달린 솥 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리가 없는데 아래로 길쭉한 이렇게 생긴 솥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 길쭉한 솥.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 원형의 다리가 없는 솥, 이렇게 3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솥을 만드는 재료는 달랐지만 종류는 보편화되어 있었다. 다리가 없는 것과 있는 것, 걸어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3가지다. 임원 경제지에도 3가지의 솥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무쇠솥은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그리고 거의 고려시대에 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솥들,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솥입니다. (553년)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1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 법주사. 이곳에 진귀한 솥 하나가 전시돼 있다. 정식 명칭은 철확. 현존하는 가장 큰 무쇠솥으로 본래는 냇가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는 설도 있다. 이제는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렇게 불교가 국가에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셨거든요. 전국에 있는 솥 중에 밥을 하거나 국을 끓였던 솥 중에는 가장 큰 솥으로 남아 있어요. 한 20톤 정도.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들진 못해서 무게 측정은 못하지만 저희 나라에 이리 큰 솥이 있다는 저기가 의미 있고 처음 보고 하니까 신기해요. 옛날 어르신들 지혜가 놀라워요. 이 철학은 크기가 하도 커서 한꺼번에 승려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장국을 끓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승려들이 이 솥을 이용해 배식하기도 했다고 전해오기도 한다. 먹고 살기 힘들거나 여러 사람들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주사 이 공간에 3,000명까지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산속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솥을 주조를 해서 이 안에서 이제 3,000명의 최대 3,000명이까지 됐었던 스님들이 같이 밥을 지어서 먹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 사찰 부엌의 조리 기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예나 지금이나 이곳에선 무쇠솥을 사용한다. 달라진 건 솥의 크기. 작은 솥 여러 개로 200여 명의 밥상을 책임진다. 표정 200은 보면 사계절 계속 떼고, 요새 템플 스테이가 있어가지고 200~300문은 고정적으로 감아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쇠솥을 주로 밥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 무쇠솥은 밥 이외에도 또 다른 혜택을 준다. 바로 누룽지다. 솥에 적당히 누른 누룽지는 무쇠솥만이 주는 별미다. 무쇠솥 하면 흔히 밥맛이 좋다고 한다. 무쇠솥의 밥맛과 누룽지 때문에 요즘에도 무쇠솥을 고집하는 이들이 많다. 이곳 사찰에서도 밥만큼은 반드시 무쇠솥으로 짓는다. 무쇠솥의 밥이 일반 전기밥솥보다 더 찰지고 윤기도 더 좋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무쇠솥으로 만들어서
가마솥을 만들어서 사용해 온 지 한 2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우리한테 아주 익숙해져 있는 맛이 바로 그 가마솥으로 만든 그런 밥맛이다 보니까 바로 가마솥은 이꼬로 우리의 밥맛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무쇠솥의 밥맛은 일반 밥솥과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한 조리고등학교의 도움으로 전기 밥솥 밥과 무쇠솥 밥의 맛의 차이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실험에 참가할 대상은 이곳 학생들. 일단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밥을 짓기로 했다. 먼저 미리 불려둔 쌀을 500g을 준비한다. 물의 양은 350ml. 그리고 이것을 무쇠솥과 전기밥솥에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테스트에 참가할 학생들에게는 A, B로만 공지할 것이다. 동일하게 밥솥에 들어간 다음에 둘 다 가스불에 가마솥 밥을 시작을 했고요. 전기밥솥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상 시간은 약 30분 정도, 30에서 4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조리를 시작. 전기밥솥과 가마솥의 조리 시간을 40분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도 밥맛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정확히 40분 후 학생들에게 두 가지 밥맛을 보고 평가를 하도록 했다. 사람 입맛이 다르지 않아? 입맛은 다른데 자기 취향 뭔가 아니야? B는 밥알이 좀 약간 딱딱한 정도? 근데 A가 색깔이 너무 맞아. 저기 딱 봐도 가마솥에서 나왔다가 보이지 않아? 맛이 더 좋다고 느낀 밥의 기호에 한 표씩 투표를 했다. 향하고 노령지 향이 B가 더 많았어요. A는 뭐 좀 질었고요. B가 더 완벽하게 밥이 된 것 같아요. B가 더 달달해서 맛있어요. 40여 명의 학생들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절반 이상이 B, 즉 무쇠솥의 밥맛이 더 좋다고 평가했다. 과연 어떤 원리가 무쇠솥의 밥맛을 결정짓고 있는 것일까? 가마솥이 이제 둥글면서 열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전달이 되니까 이 전자유도 가열 방식에 의한 그 통가열식 압력밥솥도 이 구리 코일선을 아래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 옆에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바닥뿐만이 아니라 옆면까지 다 이렇게 구리 코일선을 갖다 하게 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열 전도율이 고르게 이제 전달이 돼서 삼지사방에 걸쳐서 다 고르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쌀이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마솥에서 나타나는 그 둥근 형태 그리고 열 전도율이 고르게 된다는 그 원리를 갖다가 따다가 만든 것이 바로 통가열식 압력밥솥이라고 하는 그 IH식 전자유도 가열 압력밥솥이거든요. 통가열식은 밥솥 둘레 내부에 감겨있는 구리 코일로 인해 사방에서 열이 전달되면서 쌀이 구석구석 잘 익도록 한다. 무쇠솥에도 이러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 바로 솥의 밑바닥이 둥그렇기 때문에 열이 입체적으로 전달되어 밥이 골고루 잘 익는 것이다. 반면 일반 전기밥솥은 솥 안의 밑부분만 가열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무쇠솥의 밥맛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바로 솥뚜껑이다. 무쇠솥 뚜껑은 전체 무게의 3분의 1이 될 만큼 엄청난 무게다. 이렇게 뚜껑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무거운 뚜껑을 갖다 덮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압력이 높아지고 또 수증기가 생겼는데 이게 뚜껑이 무겁다 보니까 쉽게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압력이 높아지죠.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끓는 점을 만약에 100도로 했을 때 100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100도 이상에서 이제 고온에서 끓게 되다 보니까 그 저온에서보다는 고온에서 훨씬 더 좋은
그 밥맛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통가열식 전기밥솥은 밥이 끓어서 생기는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밥솥 내부의 압력 상승으로 밥맛을 좋게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쇠솥의 뚜껑이다. 예로부터 밥맛은 주부의 음식 솜씨를 평가하는 잣대였다. 그것은 즉 가마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다루냐 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그 밥맛을 결정짓는 무쇠솥은 한 집안의 가장 중요한 살림도구이자 상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일까 전란이 나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솥이었고 혼인을 할 때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것이 바로 솥이었다. 제일 처음 솥을 걸 때도 길이를 택했을 정도로 솥은 조리기구 그 이상의 의미를 두었다. 우리나라에서 솥이 있는 곳은 부엌이거든요. 부엌을 관여하는 신은 그 조왕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정도까지 신성시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옷도 안 입고 살 수는 있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엌과 솥과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간다 얘기할 때는 새로 결혼한 부부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솥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솥을 부엌에 갖다 걸면 새 살림의 시작이고 그 솥을 떼면 살림을 끝나는 그런 겁니다. 궁중에서도 초간택에 참가하는 여인들이 솥뚜껑을 밟고 넘어가는 풍속이 있는데 앞으로 일생 동안 밥을 지으며 살 사람과 솥과의 상견례이기도 했다. 원래 우리 이름은 소댕이에요. 소댕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솥뚜껑이라고 하는 조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소댕이를 밟고 넘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민간 신앙에서 시집 오르면 이제 평생 부엌에서 솥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솥과의 만남, 어떤 상견례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 소댕이를 넘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아마 왕실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역시 통용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궁궐안 임금이 정사를 보는 근정전에도 무쇠솥이 놓여 있다. 흔히 향로라고 여겼던 이것은 정이라 부르는 세 발 달린 솥이다. 부엌의 상징인 솥이 무슨 영문으로 이곳에 놓여 있는 걸까? 왕권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됐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중국 상나라 때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인데 특히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는 왕의 무덤에 청동으로 만든 세발솥이 부장됐었고 철로 만든 솥도 부장됐었습니다. 솥을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여긴 것은 중국에서부터 시작한다. 중국 하나라 때 우왕이 처음으로 솥을 만들 때 당시 중국의 9개 지방의 청동을 모아서 정을 만들었다 하여 구정이라 이름 지었다. 이제 하나라가 망하고 다시 또 은나라 그게 주나라 때까지 이 구정은 왕실의 권위, 어떤 그러한 왕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후들이 막강해지고 하면서 서로 이 정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나라가 진나라에 망하고 나서 이 정을 싣고서 가다가 끝내는 이게 당에 빠뜨리게 돼요. 그래서 진나라 때 시황제부터는 이제 정이 왕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보다 옥새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충청북도 괴산군. 이곳에 2005년에 제작된 대형 무쇠솥이 있다. 4만 명이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 솥은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어 있는데 이제는 괴산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괴산군민 가마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무쇠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규모는 톤수가 약 한 44톤의 무쇠가 들어갔고 둘레가 18m, 높이가 2.2m 정도 됩니다. 이 양은 괴산군민이 현재 4만 명입니다. 이 4만 명이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양으로다가 제작되었습니다. 솥에는 모두 12개의 아궁이가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아궁이마다 괴산군의 면 이름을 새긴 것이다. 보시는 거는 아궁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궁이 숫자가 지금 12개입니다. 괴산군의 그 총괄적인 본청의 그 아궁이가 있고 11개 읍면의 그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 군민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솥의 그 본체는 둘레는 용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그 용머리가 되어 있고 또 솥뚜껑 위에는 그 12마리의 거북이와 또 무궁화를 조각했습니다. 이 뜻은 아주 영원히 이 솥이 번영을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남기를 기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만여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조형물. 중국의 우왕이 9개 지방의 청동을 모아 솥을 만들어 통합의 꿈을 꾼 것처럼 괴산군도 이 대형 무쇠솥 안에 지역의 화합과 평화를 담고자 했다. 공동체적인 정신을 상징하는 얘기로 한솥밥 정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같은 솥에서 우리가 만든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일치라든가 이런 것을 솥에서 찾았던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솥밥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선조들인 무쇠솥을 통해 가족을 넘어 마을의 화합, 더 나아가 백성들의 결속을 이루고자 했다. 공동체 강화, 그것을 우리네 삶 속에서 아주 친근한 무쇠솥을 통해 꿈꾸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가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공동체 문화, 시족 공동체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군대라든가 아니면은 전쟁이 났을 때에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피난을 하고 같은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분야는 또 취사 문제가 또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세 때는 사찰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찰에서 이제 한 취사라든가 이런 데 대형 이제 무쇠솥이 필요했고 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솥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식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상황과 행동에 있어서도 필요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솥과 관련된 얘기들이 자주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서양식 주방 도구들이 유입되면서 솥을 생산하는 곳도 솥을 찾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었다. 더불어 한솥밥의 정신, 그리고 그 안에 담아냈던 공동체 정신도 점점 의미를 상실해갔다. 해방이 된 이후에 생활이 좀 어렵고 하던 시절에서 우리나라 국내 이제 철 생산 기반이 사실은 뭐 거의 붕괴된 상태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갖고 있던 뭐 금속 자원들도 다 없어져 버렸고 그런 속에서 철소를 생산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시절입니다.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 취사 문화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 새롭게 개발된 금속이 바로 이제 알루미늄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알루미늄을 가지고서 이제 양은 냄비 문화가 이제 아마 일제 때부터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의 또 식생활 문화가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고유한 우리의 전통 음식 맛도 많은 부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에 들어 전기밥솥이 일반화되고 핵가족 시대가 열리면서 도시의 부엌에서는 무쇠솥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제 전기밥솥이 현대 부엌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비록 무쇠솥이 부엌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오늘날 무쇠솥은 새로운 의미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캠핑 열풍 시대, 캠핑족들은 무쇠솥을 하나의 문화로 즐기고 있다. 가마솥에 이제 음식을 할 경우 그 수분이나 그런 거를 딱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나중에 세척할 때도 그냥 세제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세척할 수가 있어서 그게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가마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쇠솥이 주는 기다림의 여유는 느림의 낭만을 즐기는 캠핑족들에겐 가장 어울리는 필수품이 되고 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코펠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서양 물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주말마다 가족끼리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가마솥으로 옛날 전통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밥을 해 먹고 이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가마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설렘.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쇠솥이다. 탄내가 나는데. 온 가족이 무쇠솥이 선물하는 깊은 맛을 보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는다.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한 맛있는 밥상. 가족이 함께여서 더 행복한 시간이다. 맛있다. 무쇠솥의 음식이 완성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 맛을 나누면서 가족들의 훈훈한 정은 더 깊어간다. 한솥밥으로 깊어지는 가족애. 이것이 솥을 사용하는 진짜 이유인지도 모른다. 밥을 준비할 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이제 들고 하는데 결국은 정성을 들여서 밥을 해서 그것을 먹는다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건강도 해지지만 또 삶의 여유가 바쁜 속 안에서도 밥 먹는 시간만큼은 좀 여유 있게 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솥으로 밥을 해서 먹는 그러한 그 생활 패턴으로 다시 좀 돌아간다면 그러한 그 여유가 좀 더 있고 또 다 같이 모여서 그 밥을 먹는 그런 패턴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가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가마솥 한 솥밥 정신으로 이제 예전부터 다른 나라에 없었던 어떤 공동체 유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깨졌지만은 그러한 솥을 이용한 취사 문화적인 특징과 그런 정신 문화 이것을 동시에 이제 현대 사회에 어떻게 새롭게 발전적으로 우리가 재창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주부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는 행복의 상징. 나아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무쇠솥. 무쇠솥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